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김대중의 삼남입니다. 김홍걸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했습니다. 뭐 김대중 아들들이 다 국회의원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삼남 김홍걸이가 요즘에 이 논란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그런 뭐 역사적 평가,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또 대통령 재임 시에 이 우리 국가 안보를 어떻게 망가뜨렸느냐 이런 거에 비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저 더불어민주당 또는 좌파 진영 내에서 그 김대중 또 이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의 위상은 어쨌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런저런 평판 뭐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김대중의 삼남, 김대중의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 가장 예뻐하고 귀여워했을 그 김홍걸이 여러분들 김대중의 사절을 갖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김대중의 아들이 자기의 부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김대중을 굳이 우리 국민들이 왜 떠받들어야 되느냐? 호남에서는 왜 떠받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 동교동 집 이거를 팔아 넘긴 거 가지고 지금 며칠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김홍걸이의 그런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초 보도된 지는 꽤 됐습니다만 계속 그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결국엔 결정적으로 김홍걸이는 정말 상당한 재산가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거의 뭐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김홍걸이 자택 있지 않습니까?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인가? 거기가 지금 현재 시세로 한 4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 집에 살면서 저기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는 버리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놓치기 싫고 뭐 똘똘한 뭐 한 채인가 뭔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홍걸이는 이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놓치기는 싫고 그건 앞으로 더 돈이 많이 될 것 같고 자기 아빠가 자기 부친이 어떻게든 그 집은 2002년도에 개축을 해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1960년대부터 그 자리에서 김대중이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쉽게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김홍걸이가 무슨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집이 없어서 어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 그 동교동 집을 왜 팔아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그 해법으로 정청래 같은 자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 동교동 집을 사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안 그래도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안 그래도 요새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제 김홍걸 같은 이런 자마저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자들이 연이어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김홍걸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에 나와가지고 동교동 집 매각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그랬냐면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제목부터가 지 잘못은 없고 지 책임은 없고 뭐 이거를 안 들어준 서울시나 정치권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그냥 배디 한 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까지 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김대중한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 김홍걸이가 저기 더불어 시민당 여기 국회의원에 나올 때부터 호부견자라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호부견자, 그러니까 호랑이 아빠의 개, 견자, 아들자 요겁니다. 예,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참 이런 비판을 또 새삼 이 김홍걸이가 자초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이 과연 호랑이 아빠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홍걸 같은 그런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이가 뭐라 그랬냐면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물어보니 박원순 시장이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동교동 집 이거 만약에 팔게 될 경우에는 3분의 1은 저기 뭡니까? 노벨 평화상 그거 뭐 기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각각 이 삼형제가 김홍일, 홍업, 홍걸 이렇게 삼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서 가져라 라는 게 이희호의 유언이었습니다만 김홍걸이 그걸 싹 가져가고 김홍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정까지 갔다가 이제 김홍걸이 그냥 갖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김홍걸 재산 문제로 한번 논란이 됐었고 또 더불어 시민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노릇을 할 때도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허위 신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법무법인한테 이렇게 이제 그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계약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 포함해서 한 2억 얼마다라고 했는데 김홍걸이 막상 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정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홍걸이가 그 성공보수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김홍걸이를 또 고소를 했습니다. 내놔라, 돈 내놔라. 그때 당시에 한 1억 얼마를 요구를 했었는데 추가로 김홍걸이가 아마 8천을 줬을 겁니다. 추가로 1억 얼마를 내놔라 했는데 김홍걸이 나는 줄 만큼 줬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줄 만큼 줬다, 못 준다 했더니 이제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가지고 법무법인 요 변호사들이 할 만큼 해줬다, 김홍걸 돈 줘라 해가지고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 안 해봐서 김홍걸이는 하여튼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김홍걸이의 그런 뭐랄까 이 돈에 대한 그런 생각, 집착 정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홍걸이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했냐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규정에 충족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걸 뭐 특혜를 달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집 아닙니까? 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공적인 자원을 그리고 공적인 인력을 들여서 유지, 보수 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건물이다라는 게 바로 이 규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서울시 문화재 지정 시도했으나 안 돼? 그럼 뭐 서울시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희호로부터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5년간에 걸쳐서 분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근저당을 걸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답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저당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애초에 문화재로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근저당이 왜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재산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홍걸이는 부채가 많다.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지가 상속세를 내서 명의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폐가로 놔두는 것도 폐륜이지 않습니까? 그걸 폐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체 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통령까지 지낸 자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들 입장에서는, 그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또 김대중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동교동 집터 그걸 어떻게 폐가로 방치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김대중의 막내 아들이 이거야말로 폐륜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하실 호남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김대중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 김홍걸이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김대중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뒤에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한 통의 전화가 안 옵니까? 김홍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전부터도 4년 전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홍거리가 재산이 많다는 건. 김홍거리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정말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김홍거리의 재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김홍거리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몇 번 접하긴 했는데 그 수치가 부정확합니다.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것들을 확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요 직전까지 김홍거리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24년 3월 28일 이 김홍거리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내역, 이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포구 동교동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김홍거리가 현재 가액을 얼마로 신고했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50억 3,5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50억 3,500만 원. 그리고 김홍거리가 지금 상속세로 내지 못한 잔액이 얼마냐면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상속세가 17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낸 셈입니다. 왜냐면 김홍거리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8억 8천만 원이 이제 마포 세무서에 채무로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속세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에 달하는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을 갖다가 김홍거리가 무슨 그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은 겁니다. 상속을. 그리고 근저당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럼 8억, 9억, 10억 정도는 금방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집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하시거나 또 어떤 다른 거래를 하실 때 대출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정도 되는 집이면은 여러분들 8억, 9억은 금방 대출 받지 않습니까? 주택담보 대출로. 근데 왜 그런 시도를 안 했을까?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문이 남는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돈에 밝은 김홍거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집을 자기 아빠가 그렇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동교동계 하고 이렇게 계파 정치를 했던 그곳을 갖다가 이렇게 헌시작 버리듯이 했을까라는 비판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김홍거리 배우자 명의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112.93제곱미터입니다. 112.93제곱미터가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34평입니다. 34평이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 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가 뭐 34평 가지고 적당하다고 하는 제가 형편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더군다나 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홍거리가 지금 재산 신고를 했을 때는 34억 원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세가 최고가가 한 43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도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채무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배우자 명의로 얼마가 잡혀있냐면 한 8억 8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0억짜리 집에 채무가 8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8억 정도를 받아서 국세청 여기에다가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속세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홍거리 또 배우자 명의로 서대문구 대연동의 대지 128제곱미터 건물 263.8제곱미터 그러니까 263.8이면 또 연면적이 263.8이니까 계산은 또 제가 즉석에서 해보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80평 그리고 대지 면적이 128이니까 이거는 대지 면적은 한 39평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큰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건물도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근데 이 건물에 대한 또 채무는 얼마나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없습니다.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한 그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자들이 보증금 쪽으로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대 채무로 잡혀가지고 그 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세입자들이 나갈 때 돌려주면 반환해주면 되는 돈일 뿐, 여러분들 이 건물 자체는 지금 현재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채무가 없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김홍거리가 재산 신고를 확실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 상속세 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교동 집을 팔아버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 소리를 누구 보고 들어주라고? 지금 김홍거리가, 여러분들 김홍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거리가 1963년생입니다. 지금 2024년생이니까 2024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62살입니다. 62살. 62살이나 먹은 자가 지금 뭐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뭐 정치권에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홍거리의 재산 내역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그냥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거리는 동교동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었습니다. 또 대연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1억 9,500이 있었고, 채권이란 건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채권이 얼마냐면 3억 6,600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한 2억 가까이 있었고 채권만 3억 6천, 3억 7천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6억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5개 정도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 그리고 채권 이런 걸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라도 받아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가 43억 원인데 그걸 담보로 해서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고, 그게 싫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동교동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에 대해서 근저당 잡히기 싫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대연동 그 건물 대지 39평 저기 뭡니까? 건물 면적이 아까 몇 평이었습니까? 깜빡했습니다. 건물 면적이 한 79평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홍거리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김홍거리가 그 동교동 집을 팔든지 말든지 그걸 갖다 부시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지가 그 민간 업자한테 무슨 카페 프랜차이즈 업자한테 한 100억 원에 팔아놓고서는 그게 마치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았던 너네들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그런 행태, 적반하장격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하는 짓들을 보면 어떻게 또 전직 대통령의 아들, 또 이 사람이 예전에 무리를 일으켜서 깜빵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불효를 저질렀던 아들인데, 물론 김대중의 아들들은 이제 다 그 예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김홍걸, 김홍일, 홍업, 홍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홍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삼이라고 있습니다. 홍삼. 근데 예전에는 홍삼 해놓고 또 트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홍삼이니까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다 트리오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1년, 2002년 당시에 요 김대중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홍삼 트리오라고 했다는 그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22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무리를 저지르고 그렇게 논란이 됐었고, 그렇게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자가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국민한테 마치 그런 책임, 우리 국민한테 그런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뻔뻔하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다음 영상에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 이어서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